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최근에 네. 옛날 얘기만 해가지고 그렇죠. 조선시대 이야기 조선시대. 뭐 네. 그런 이야기만 해서 오늘은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저희 아버님이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노비하는 건 백정이라는 말에 예. 굉장히 예.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결국은 출생의 비밀을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아버님의 주장은 우리는 아니다. 예. 다들 그렇죠. 예, 네. 다들 그렇죠. 아니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도 족보 있어요. 네. 하지만 비밀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그러면 오늘은 조금 최근으로 좀 돌려가지고 1980년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풍경이 자리 잡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점을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강남이겠지만 더욱더 이 아파트라는 게 보편적인 주택의 어떤 형태가 되기 시작하는 건 1980년대거든요. 그리고 1980년대 개발 중에서도 목동과 상계동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서울 아파트 개발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놓고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대규모로 서울의 약간의 그 당시엔 외곽 지역이죠. 외곽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집을 지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70년대 후반에 한번 70년대 후반이라 그러면 79년 정도 즈음이 되면은 진짜 나라가 한번 망할 뻔합니다. 완전히 꼬꾸라질 뻔하거든요. 그때 무렵이 됐을 때 또 하필이면 지도자였던 그때 이제 최고 권력자였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12.12 쿠데타 이후로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하필이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피로 억압을 하고 뭐 사회 정화를 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억압적인 정책들을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80년대 초반 정도 수준의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만으로는 운영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970년대 내내 반유신 어떤 그런 민주화 투쟁들도 꾸준히 있었고 경제적인 성장도 어느 정도 이뤄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민주화 의식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억압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군부는 뭐 하나 당근을 던져줘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던져주는 당근 중에 하나가 뭐냐? 흔히 이 당근들을 묶어가지고 학계에서는 유화정책이라고 부르거든요. 유화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짜잘한 거부터 말씀드리면 교복자유라. 그때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그 해외여행을 조금씩 갈 수 있게 이제 풀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3S 정책이라고 물론 정책적으로 이름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프로 스포츠들을 막 이렇게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술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통금 해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짜잘하게 있다면 거대한 큰 당근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유화 정책 중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도시 개발을 본격화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냐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500만 호를 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500만 호요? 주택 500만 호 개발. 당연히 이제 허수가 많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내가 당근을 너희에게 던져줄게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당시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당시가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는지를 쉽게 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경제 성장률일 텐데 그 당시 그럼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빠진 거예요? 이걸 수치화하는 것보다 더 와닿는 게 뭐냐면 한국 전쟁 때도 6.25 전쟁 때도요.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풀었습니다.
왜냐 워낙 바닥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경제는 계속적으로 성장률은 플러스를 유지를 하거든요. 예. 게다가 1960년대부터 이제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플러스 7, 8% 정도까지를 60년대에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됐다면 유신 정권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사회적으로 억압을 더 해야 되니까 이거를 잠재우려면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택되는 게 중화학공업화 아니겠습니까? 예. 중화학공업화랑 중동개발 이런 게 성공적으로 좀 시행이 되면서 네. 13, 4%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어요. 예. 그런데 1978년 말부터 한국 경제가 완벽하게 꼬꾸라집니다. 이게 2차 오일 쇼크 때문인데요. 예. 2차 오일 쇼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딱 1980년이에요. 예. 이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예.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이야, 80년이. 마이너스 성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때 망한다 그랬습니다. 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야? 망하는 거 아니야? 네. 게다가 그냥 경제 성장률만 마이너스냐? 실질소득 증가율도 개인당 실질소득 증가율도 마이너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10%예요. 내가 원래 벌었었던 거에 비해 작년에 벌었었던 거에 비해 올해 버는 게 마이너스 10%다. 네. 월급이 마이너스 10% 삭감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느끼는 그 어떤 그런 아픔, 경제적인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물가는 치솟습니다. 예. 물가는 올라가는데 하하.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는 와중에 제일 중요했었던 게 사람들의 집 문제였었던 거죠. 네. 이게 집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때 중동건설이 70년대 중반까지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그런데 중동건설이 1980년대 접어들면 또 접혀요. 왜냐하면 중동이 우리 거 우리가 지을게 라고 하면서 그 중동건설을 향해서 돈을 벌어왔었던 한국의 건설 업체들도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럼 이 사람들을 이 유유 노동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돈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돼? 라고 할 때 딱 보이는 게 이러면 국내에 집도 모자라는데 국내에 집을 지어주고 지금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조금 끌어올려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생각의 발로가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이 네. 당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운 산업 섹터가 뭐야? 그랬더니 중동 건설 붐 이후라서 네. 건설 부분에 유유 설비, 유유 회사 그래서 네. 망하는 회사까지 많으니 네. 저들을 살려줘야 또 경제도 그렇죠. 살리는데 그런데 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민심의 가장 아킬레스건 네. 집 문제를 해결하자. 네. 이렇게 된 거였군요. 네. 그렇게 해서 신군부가 선택한 부동산 정책은 뭡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집을 지어줄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중요하게 떠오르는 한국 경제 성장의 어떠한 핵심적 주체가 네. 중산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1970년대까지도 유신 정권 시기까지도 이 집을 만들어주고 이 집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중산층이 못 됐어요. 네. 지금 강남이라던가 아니면 그때 주로 이제 개발됐었던 곳이 이제 강남 아니면 여의도, 동비천동, 잠실도 이제 강남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정도까지였을 텐데 여기에 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위 그 소득 분포로 따졌을 때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20% 이상이 아니면 예. 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1970년대까지의 구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군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렇겠죠.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을 잡아주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중요하게 이제 던져지는 부동산 정책의 이름을 하나 갖다 붙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영개발이라는 겁니다. 공영개발. 네, 공영개발. 예. 그러니까 공영개발이라는 건 앞이 공이 아마 나라 이런 그렇죠. 의미인 것 같고 네. 뭐 나라가 주도해서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마치 공익적이라는 느낌으로 공익적인 이제 국가 주도의 산업이라는 점을 좀 강하게 좀 넣어주고 네.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이제 공영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실제로 공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막 500만 호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굉장히 많은 집이 지어지기는 해요. 서울에만 12만 호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거의 12만 호 정도 들어가는 이게 시기로만 따져봤을 때 한 3, 4년 정도 만에 네. 12만 호를 공영 개발의 이름으로 때려 지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 핵심 지구가 어디냐라고 하면 목동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목동이 이때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가 어디 있어요? 목동도 있고 조금 핵심적으로 또 목동만큼의 크기는 아닙니다만 개포도 이때 그건데 개포는 지금의 개포가 아닙니다. 네. 이때 개포는 서울의 끝 중에 끝이에요. 그렇죠. 완전 끝. 교통도 제대로 안 나와죠. 네. 그 다음에 또 조그맣게 하나 또 들어가 있는 게 고척동. 요런 곳들이 이제 공영 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81년부터 선정이 돼가지고 네. 개발 계획이 이제 수립되는 곳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 목동이나 고척이나 개포 이런 데 지어진 아파트들은 앞서 말씀 주셨던 네. 그 이전에는 중산층도 아니라 네.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나 뭐 언감생심으로 들어갈까 그렇죠. 뭐 하는 건데 이쪽은 뭐 좀 전달력이 있었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었나요? 그게 이제 실제로는 예. 상위까지는 아니지만 예. 중산층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가 피해를 보죠, 그럼? 그리고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 굉장히 당시 주택개발 방식에 예. 복잡한 사정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일단 요때가 되면은 서울의 인구수가 예. 말이 안 되게 폭증을 해요. 음.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60년대 이야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서울시 인구가 많이 폭증했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찝으면 명확히 1980년대. 그거는 그 인구가 늘어나는 그 퍼센테이지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10%대 중반 정도로 올라가요. 예. 인구 성장. 예. 근데 80년대가 되면요. 20% 중반대로 올라갑니다. 이건 도시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농촌 경제가 붕괴됩니다. 농촌 경제가 굉장히 붕괴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욕망이 불타오릅니다. 욕망이요. 한국 사람들의 욕망을 불타오르게 해요. 예. 국가 정책적으로. 왜? 예. 앞으로 도시화, 공업화는 더욱 추진될 거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일해? 그러면 너네 중산층 될 수 있어. 너네 중산층 되고 싶지 않아? 여기 올라오면 중산층 될 수 있고 화이트 칼라 노동자 될 수 있다. 예. 라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농촌 경제가 붕괴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욕망을 국가에서 추동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촌향도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남아있어서 뭐해. 앞으로 국가 발전 방향성은 도시화에 있다는데 그럼 내가 여기 남아서 뭐해. 어디로 가? 서울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럼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미친 듯이 폭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집은 더욱더 부족해집니다. 어느 정도냐? 1960년대에 주택 보급률이 50%였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예. 80년대가 돼도 강남도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여의도, 동부 이촌동, 그다음에 시민 아파트, 시범 아파트 이런 거 엄청 많이 짓기는 했거든요. 예. 여전히 주택 보급률은 50%입니다. 아. 감당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 사이에서 집이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네. 집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법적으로 그게 힘듭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게 공영 개발이라면서요. 국가가 나서는데. 공영 개발 이전에요. 이전에. 그래서 공영 개발이 만들어지는 예. 건데 왜냐? 일단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단 아파트를 보통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데 집을 계속적으로 지어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중심으로 집을 만들어 주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를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허락받았고 도장 찍어야 되는 과정이 한 지구 정도를 허락 맡아가지고 주택 건설까지 가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수년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두 네.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법으로 도시 재개발을 만약에 한다라고 네. 하면 명확하게 토지 소유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업자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민간업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 땅에 안 하겠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 안에 내가 과감히 어떤 민간 건설업자가 예. 내가 여기 아파트 한번 이 서민들을 위해 지어주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네. 지금 서울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네.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계층적인 정체성과 네. 집을 소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다 괴리가 됩니다. 안 맞는군요. 욕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는 화이트 칼라 노동자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겠죠. 왜냐? 서울시의 기본적인 노동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그 꼬박꼬박 그 월 수입을 보장받는 공무원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90% 대기업들의 90% 이상이 서울에 본사를 둡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사람들도 스스로 느끼기에는 네. 중산층이에요. 내가 꼬박꼬박 월급 받아. 나 대기업 다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화이트칼라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에 어느 정도냐 네. 스스로 물어봐요. 언론사에서. 네. 당신이 중산층입니까? 당신은 어떤 계층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어요. 좀 어떤 언론사에서 물어봤을 때는 68% 9% 정도가 스스로 본인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수준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합니다. 요즘은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점점 줄는데. 점점 줄죠. 그게 문제인데 이때는 그걸 계속적으로 욕망을 자극시켰고 예. 그다음에 남들에 비해서 내가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예. 그런데 이 1970년대부터 국가에서는 정부권에서는 꾸준히 이야기하는 중산층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예. 가장 중요한 기준. 너네가 중산층이라면 예. 이래야 해라고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1가구 1주택. 집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집을 갖고 있어야 너네 정도면 중산층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스스로는 중산층으로 인식하지만 이들의 주택 형태를 한번 본 거죠. 예. 집이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괴리되기 시작을 하면 원래는 사실 중산층이라는 게 꼭 보수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정권과 권력에서 바라봤을 땐 중산층이면 국가 안정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어떤 계층이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국가 권력에 이반하지 않는 존재인 예. 건데 이게 이반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너네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기로 했었던 중요한 기준점을 채우지 못하게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안 맞으니까 바꿔요, 말을. 중산층이라고 하려면 네.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우리가 허용 범위를 좀 넓혀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예. 전셋집까지는 풀어줘요. 전셋집까지. 전세까지는 중산층. 중산층이다 라는 식으로 풀어주고 예. 이런 이상한 기준들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줘요. 전셋집 중에서도 30대면은 예. 방 2개에 예. 화장실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전셋집으로 예. 너 중산층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한다거나 40대로 들어가면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이런 기준점들을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중산층을 욕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꾸준하게 얘기했었던 1가구 1주택 만족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너네 우리가 한 가구 정도는 서울시에 살면 중산층 정도의 경제 수준이면 1가구 정도는 가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개발이 공영개발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시기를 네. 30대면은 집 방 2개 뭐 화장실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야 이거를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 기준을 홍보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제 입맛에 안 맞는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국가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강조했었던 건 집 한 채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1가구 1주택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하나 더 추가됩니다. 1가구 1주택 1가구 1차 자차. 자동차까지.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1가구 1주택조차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뭐 국가 입장에서는 주택을 어떻게든 공급해 주겠다. 뭐 거기까지는 선이라고 보더라도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아까 말씀 주시기를 뭐 연평균 20%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하면 이걸 단기간에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리 권위주의적인 정부라 하더라도요. 이거 인구 급증만 해도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데 당시 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 다른 구조적인 요인들은 없었나요? 뭐 구조적인 요인들이야 굉장히 많지만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드라이브로 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일단 저소득층은 신경 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저소득층이 집을 갖던 말던 지금 상관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이 집을 갖지 못하는 구조 이런 거는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우리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개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철거민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 안정감 있게 거주의 안전성 확보해 놓은 뒤에 뭐 이주를 안정감 있게 시키고 보상도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 대사에 보면 용역 써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의 조치가 일어났던 게 그 맥락인가요? 그렇죠. 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함정은 공영개발이라고 계속 불렀잖아요. 공영개발이라 그러면 뭔가 느낌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구조적으로 함께하고 그러면서 좀 중산층을 한 집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것처럼 했지만 공영개발에는 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배제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집집 거리게 된 이렇게 집집하면서 뭐랄까요 집에 대해서 열망을 남다르게 가지게 됐던 가장 큰 시대적 맥락이 이렇게 숨어 있었군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대표적인 허리 이상인데 어떻게 중산층이 월세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중산층이라고 우길 수도 없고 우겼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실제 뭐래도 전세든 자가든 갖게 만들려고 그래서 재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개발이 시작되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을 시작할 때 그 재개발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법. 그게 뭔가요? 그게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택초법이라고 이른바 택촉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제 말은 이렇습니다. 국민 주거 환경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징들을 그 법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이게 가능한 시대였다는 게 한번 알려주세요. 뭔가요? 첫 번째 건설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해당 토지가 일괄적으로 전면 매수됩니다. 대박이네요. 전면 매수. 그러니까 건설부 장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택초법 지구입니다라고 하면 전면 매수. 그럼 국민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 저는 안 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전면 매수입니다. 전면 매수. 두 번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로 한정된 공공기관만이
택지 사업을 신청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신청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요것도 참 그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영 개발이라 그랬잖아요. 공영 개발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시그널 같은 겁니다. 예. 이거 봐, 국가가 하잖아. 건설부 장관이 딱 하면 민간 건설업자가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야. 잘 봐. 이거 국가가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국가가 하는 게 맞긴 하네요. 네. 예. 셋째, 건설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결정에서 인가까지 거쳐야 하는 19개의 법률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야. 원래는 예,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이걸 상정해서 그런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가가지고 뭐 실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어떤 거냐 이거 어떻게 해서 여기가 왜 개발돼야 되느냐 하면서 난상 토론을 하거든요. 네. 어렵게 해서 그거 막 10몇 차까지 합니다. 그걸 해가지고 중앙도시위원회에 다시 올려요. 네. 그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또 국회에서도 태클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를 꼭 왜 해야 되느냐부터 여기만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다 면제. 네. 19개 면제 네. 해줍니다. 마지막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예. 토지 매수 방식은 일반 매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토지 수용법상의 매수로 일괄적으로 한 번의 매수. 아니 땅마다 가격이 다르고 당연히 가치가 다르니까요. 네. 그런데 그냥 국가가 이 금액에 넌 요거 받고 나한테 넘겨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토지 수용법상 네. 통으로 한다. 이게 1번이랑 마찬가지인 건데 건설부 장관이 여기서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일반 매수로 해갖고 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법상 건설부 장관이 여기를 공시지가로 지정해 그 가격으로 매수됩니다. 이거는 요즘처럼 재개발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네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할 수 없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택지 사업을 신청하는 거는 정부 기관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안에서 건설을 하는 건 다른 맥락이죠. 예, 그렇죠. 건설은 민간업자가 합니다. 예. 불화를 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요게 그래서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영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매수되죠. 국가가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홍보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네요. 이거 봐. 국가가 이렇게 해주잖아. 예. 라고 하는 걸. 네. 혹시나 뭐 제가 혹시나라고 여쭤본 건 네네. 국가가 네. 이렇게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수준으로 땅을 다 매수한 다음에 네. 이게 원래 수익성 없는데 너 민간 건설업자 70년대 돈 많이 벌었지? 네. 이거 수익성 없는 데지만 네가 맡아서 개발해. 공익을 위해. 공익을 위해. 네. 이거 공영 개발이야. 이렇게 한 건 아닌가요? 아니죠. 어떤 민간 건설업자가 아무리 이때가 신군부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 건설업자가 수익이 안 나는데 여기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랬군요. 민간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야 되고요. 네.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도 될 수 있는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개발 계획이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됐었던 게 택조법이었던 겁니다. 네. 핵심적인 게 목동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목동리기 본격적으로 파기 전에 네. 여기 원래 살고 있던 그 무허가 자가 건축물들에 살고 계셨던 네.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좀 가슴 아픈 사연인 건데 예. 70년대까지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 중에 네.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저번 예전에 한번 다뤘었던 시민 아파트였었던 예.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양성화입니다. 그게 양성화. 뭐냐면 무허가 주택이 있어요. 예. 서울은요 무허가 주택가 천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무허가 주택자가 너무 많아요. 예. 심지어 1960년대까지는 서울시 주택의 80% 가까이가 무허가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를 해줘요. 일부 구역에 한해서. 네. 그게 뭐냐면 무허가 주택에다가 무허가인데 예. 무허가인데 여기에 세금을 걷습니다. 예. 무슨 뭐 그 토지세도 걷고요. 예. 주민등록증의 그 번지수도 줘요.
무허가인데. 무허가인데. 특이하다. 그리고 딱지를 붙여주는 거죠. 예, 예. 몇 번지. 예. 거기에 이제 전기도 들어가요. 어. 전기세 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수도세 내야 돼요. 수도 깔아줍니다. 예. 상하수도. 예. 그럼 이게 양성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양성화를 시켜줘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죠. 예.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집단 이주입니다. 집단 이주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유명한 집단 이주 구역이 어디였냐면 광주 대단지와 예. 같은 형식으로 한 무허가 주택가를 통으로 뜯어내서 예. 한 다른 또 특정한 지역에다가 살게끔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상암동에 그냥 농사짓고 살았던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다 같이 이주하십니다 하면서 경기도 광주로 가시면 돼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뜯어다가 옮겨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죠. 예. 광주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게 반발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여기서는 이제 땡땡을 쳐야 돼요. 어느 예. 정도 성공이라고까지 말하기는 힘들지만 안정적으로 살아갔었던 동네들이 몇몇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네. 목동과 상계동입니다. 아. 여기가 도심지에 살던 사람들을 통으로 뜯어서 예. 서울시 그때 당시에 서울시 외곽으로 예. 이주를 시켜요. 예. 거기에 핵심적인 곳이 이제 목동 상계동이 왜 선택이 되냐면 예. 둘 다 하천가입니다. 아. 근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변이에요. 예. 근데 차천변이 왜 그 저소득층 지역이 이용하기가 좋냐면 천변이 있으니까 상하수도가 조금 늦게 깔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천을. 예. 그다음에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중랑천이 네. 그러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있고 목동과 그 상계동 모두 그 근처가 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있군요. 일자리도 있어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도 구로공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을 넘으면 창동이 예,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공장 부지대들이 엄청 많이 형성돼 예.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우리한테 여기 와서 살라고 했고 여기 심지어 이들도 네. 똑같이 세금 냅니다. 그렇겠죠. 토지세 내고요. 예. 그다음에 상하수도 내고요. 전기 끌어주고요. 예. 주소지를 박아줍니다. 예. 왜? 이들이 구로공단에 안정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 다 줘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를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예. 택족법칙으로 규정을 해요. 아. 그러면 아까 일괄 매수한 다음에 여기 공시지가 완전히 내려버려가지고 네. 여기 있는 사람들 밖으로 내보내게 해버리는 예. 조치를 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날벼락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정리 한번 해보면 1960년대부터 서울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던 분들을 네. 나름대로 이주를 해줬던 네. 안착지가 목동하고 상계동이었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그래서 국가가 거기 가서 살라고 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를 또 국가가 그렇죠. 이젠 개발해야 되니 나가 그렇죠. 하면서 보상도 굉장히 박하게 네. 준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네요. 심지어 이 개발 계획이 딱 섭니다. 예. 발표를 해요. 그리고 건설까지 이어지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 1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니 뭐 10년이 아니라 1년이요. 1년 만에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거 택적법으로 19개 법을 다 패스하고 우리 여기 개발지구로 만들 거야라고 발표한 다음부터 삽뜨기까지 1년 걸립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시작된 게 대표적인 게 목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12만 명을 130만 평의 부지에 아파트 2만 6천 세대를 만들겠다. 네. 라고 해서 개발 계획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럼 이제 핵심이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그 무허가 주택의 가옥주들에게 내놓은 첫 번째 대안이 뭐냐? 예. 평당 7만 원에서 14만 원의 매입비를 우리가 주겠다. 이 감이 없습니다. 평당. 이게 어떤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이때 분양 가격으로 책정한 거. 그럼 네. 목동의 분양 가격으로 책정한 게 평당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이거 뭐 그냥 가져간 그냥 거네요. 나가라는 거죠. 예.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입주권 팔아봐야 이걸 여기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입주권으로 받은 게 평당 15만 원인데 예. 여기 분양가가 100만 원이면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시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시위를 시작을 하는 건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이제 시위를 시작을 하니까. 네. 협의를 하는데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네 땅도 아닌데 왜 자꾸 돈을 올려달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계셨던 살았던 분들에게는 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원래 있었던 데에서 니네가 여기 옮기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십몇 년을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네 땅 아니니까 나가라? 그 우리가 지금까지 냈던 세금은 뭐야? 그렇죠. 그럼 니네들이 인정해준다고 했었던 권리는 도대체 무엇이야? 예. 라고 하면서 시위가 엄청나게 거칠어집니다. 저래도 시위하겠어요. 네. 네. 그 거친 정도가 막 사무실을 점거해버리거나 이때 신군부 시절입니다. 예. 그런데 화염병도 던지고요. 여기 엄청나게 시위가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분양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시가에 맞게끔 보상하는 안을 서울시가 제안을 하고요. 네.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쟁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거죠. 네. 가끔 그래서 시위도 해야 된다니까. 그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리를 그럼요. 보장받기 위한 시위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위를 받아주고 네. 여기에서 투쟁했었던 사람들 중에 네. 집을 갖고 있었던 가옥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토지는 국유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옥주의 가옥의 어떤 그 시세를 인정해 준 거예요. 가옥주들은 너네들은 이거를 입주권을 받아갈 수도 있고 입주권을 팔아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은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목동 투쟁의 성과물이고 이건 가옥주들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일부러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좀 그 당시의 시대상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80년대 중후반에 유행했었던 MBC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뭐죠?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알죠. 네. 그게 가옥주만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가옥주가 있으면 거기 안에는 한 지붕이지만 세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건 세입자들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뭐 가령 2층에 반지하가 있는 주택 하나다라고 하면 뭐 2층에는 집주인이 살거나 1층에 집주인이 살면 2층에 새 들어 사는 집이 있고 그리고 반지하에 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 세대한테 익숙한 드라마로 이야기를 하면 응답하라 1988.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덕선이네가 지하에 살고 있고 이런 집들 있잖아요. 이런 집들이 그 드라마나 뭐 응답하라 1988이나 아니면은 한지붕 세 가족에서는 행복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행복하게 나름 서로 정도 있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행복하게 지내던 게 목동 개발을 기점으로요. 가옥주와 세입자가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가옥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는 걸로 결론을 냅니다. 왜 보상을 안 해줬을까요?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게 복잡한 건데 가옥주가 되고 이 무허가 땅에 가옥주가 된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가정들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쉽게 그냥 건물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얼마입니다. 1년에 얼마입니다. 들어와 사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 공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원래 무허가였다가 그 국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먼저 들어왔었던 사람이 가옥주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서 여기 근데 무허가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나 세도 주고 살 수 있으니까 들어와 살아. 여기 직장도 비슷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섞여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됐었던 거죠. 가옥주가 그래서 누군데? 내가 먼저 들어와서 살았고 여기에 내가 여기 세를 주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가옥주예요. 세입자인데요. 이렇게 된 거를 처음에는 투쟁을 같이 합니다. 왜 가옥주 세입자의 구분이 사실 없게끔 이 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국가에서 가옥주가 누군지 세입자가 누군지 명확히 해라고 던지는 순간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옥주 입장에서는 당근이 지금 왔잖아요. 빨리 합의 와야죠. 이거를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 그러네. 그러면 딱 받고 세입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세입자한테 인간의 욕망이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살던 사람들이니까 같이 살자. 반반하자라거나 우리 같이 들어가서도 이렇게 나눌래? 안 됩니다. 그렇겠죠.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투쟁이 가옥주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세입자 중심으로 완벽하게 돌아서게 되고 세입자가 고립돼서 투쟁하는 형식으로 갔는데 이길 수 없죠. 그렇네요.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목동 투쟁은 가옥주는 보상 대책 안으로 흡수가 돼버리고요. 네. 세입자들은 서울시 바깥으로 또 쫓겨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 이 목동이 지나가면서 그냥 보기만 했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를 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목동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있었던 분들은 어떤 상황들이었는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개발된 목동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은 누굴까요? 요게 명확합니다. 네. 서울시가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했었던 대표적인 곳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면 그 공영성이 담고 있는 바가 뭔지가 나오잖아요. 네. 학력을 조사해 보면 고졸 이상이 일단 80% 가까이가 되고요. 예. 전문 대졸 이상이 31%고 대졸 이상이 21%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84년 기준으로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3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기본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30% 이상이 여기에 살게 됩니다. 예. 기본 소득으로 봤을 때 상위 30% 이상이. 그다음에 이거는 평수로도 좀 나옵니다. 네. 이때 국민주택 평수 지금도 25평. 예. 국민주택 평수가 25평이잖아요. 25평까지가 한 50% 이하고요. 예. 그 이상의 평수. 그러니까 목동 개발이 만들어지면서 아파트 평수가 약간 규정화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아마 교수님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 90년대까지 사실 기본적으로 한 4인 가구 정도가 살아간다. 예. 4, 5인 가구가 살아간다. 그럼 32평이 딱 고정화가 되는데 요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0평대 이상이 주로 살아가는 공간이 어디냐? 예. 아파트야. 예. 그걸 만들어낸 곳이 목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민주택 평수보다도 이상이면서 예. 상위 소득으로도 30% 이상이면서 예. 학력도 고학력인 사람들이 여기 목동에 입주했다는 거를 보면 예.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거의 수혜 계층이 누구냐? 네. 명확히 중산층 이상이었다라고 네.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 점점 이 실망이 커지는데요. 네네. 공영 개발이 알고 봤더니 이거 공권력 개발이었네 생각도 드는 와중에 실제 이렇게 굴곡진 상황에서 개발이 완료된 뒤에도 원래 목표였던 중산층이 전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것도 아니고 중산층이 굉장히 들어가기 제한된 형태로 개발이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근데 그건 지금의 목동의 상황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강남이라고 불리는 서울의 몇몇 그 공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동인 것도 이 시기에 목동이 만들어질 때 들어왔었던 사람들의 지향점이 보이는 거죠. 일단 중상층 이상이었고 우리가 강남을 보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히 초상위권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저거 따라가자. 라고 하는 심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됐었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강남을 꿈꾸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게 그 학군, 학원 이런 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주민들도 입장에서는 이왕 좋은 도시 만들었을 때 우리보다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을 때 동네가 훨씬 더 개선될 텐데 여기를 굳이 영세민들과 없이 사는 사람들도 더불어 살게끔 만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손이 갔겠네요. 그렇다면 또 다른 데도 한번 가보죠. 상계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목동이 개발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국가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당시 신군부가 갈라치기가 잘 먹히는 최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갈라쳤더니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하자. 하자. 아이고 참.
라고 이제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추정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때부터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을 포기해요. 공영개발한 딱지를 뗍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되는 재개발의 방식이 뭐냐, 합동재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합동재개발. 사실 요거는 지금까지도 요 메커니즘이 그대로 가요. 예. 그게 뭐냐면 누가 누구의 합동이냐, 예. 세 주체가 합동이 되는 겁니다. 예. 국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그 다음에 기업, 예. 그 다음에 가옥주. 요렇게 세 주체가 합동으로 네. 이 개발을 같이 추진해 나간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옥주가 있어요. 예. 이 가옥주들은 보상을 받게끔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이 가옥주를 보장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갖고 오는 게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끼고, 네. 둘이 윈윈이죠. 네. 국가는 그럼 뭘 해주느냐, 단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단지는 앞으로 합동재개발로 가는 거야 라고 네. 찝어주면 예. 가옥주 입장에서 가옥주는 챙겨주는 거죠. 예. 오케이, 챙겨줍니다. 예. 그럼 이거를 누가 해요? 기업이 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세요 라고 하면 세 주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시범으로 해보자. 예. 이때 지정되는 곳이 상계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의 초창기의 모습은 정말 굴곡진 면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이 상계동은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원래는 어떤 곳이었어요? 판자촌입니다. 판자촌. 가장 외곽, 서울의 가장 외곽이라고 인식됐었고요. 이때 당시 막 인터뷰했었던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도 사람이 살아? 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저소득층들이 살아가는 곳. 예. 그다음에 이 저소득층이 살아가는 공간에 왼쪽으로, 중랑천 왼쪽으로는 공장지대가 있었고, 네. 여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개발 계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땅값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을 하고요. 이들 중에서도 가옥주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네. 그러면 여기에 개발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소문이 돌면서 이 공간에서 시작부터 세입자는 여기에는 의미가 없는 공간으로 개발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가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멘터리. 아, 그 다큐멘터리가. 네.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투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인 거죠. 예, 우리 재원쌤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진화해왔고 발전해왔고 변화해왔는지 오늘 제대로 또 알게 되는데, 이 상계동 얘기는 또 다음에 좀 더 해주셔야 네. 되는데. 뭐 시간이 나면. 네. 네. 오늘도 너무 새록새록 재밌었고 또 마음도 아프고 네.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네. 생각도 같이 듭니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